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 문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말입니다. 과연 우연은 얼마나 많은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대 중동의 유적지에서 시작된 한 발견이 지구 반대편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 이것은 한 고고학자의 회의와 탐구,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냉철한 학자였던 소피아 박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 여름, 시리아 북부의 고대 유적지에서 국제고고학팀이 수개월째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씨름하면서도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고대 아람어 문서들이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는 런던 대학교에서 25년간 고고학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발굴은 단순한 유물 수집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쯤 소피아의 브러쉬 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모래를 털어내자 양피지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장 세력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소피아는 그 양피지 조각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소피아는 그 작은 조각을 움켜쥐고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그 작은 조각에 적힌 아람어 문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때 몰랐겠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그 양피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선택된 자. 단순해 보이는 이 문구가 왜 그토록 그녀를 사로잡았을까요? 수십 년간 수많은 고대 문서를 다뤄온 그녀였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학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냉철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진실을 향한 부름이었을까요? 3개월 후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연구를 계속하던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다큐멘터리 감독 니콜라스 로시였죠. 그는 이미 성경과 고고학을 주제로 한 여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세계적 인정을 받은 감독이었습니다. 니콜라스가 건넨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성경 속 동방에 선택된 자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는 평생을 고고학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설들을 검증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니콜라스가 이메일로 보내온 초기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 좌표 분석, 언어학적 연구, 역사적 연대기. 이것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이 느껴졌죠. 특히 지리적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그은 직선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것. 위성 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밀했죠. 성경 원문에서 동방에 선택된 자는 히브리어로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 민족이 아닌 하나의 특정한 민족을 가리킨다는 문법적 분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히브리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분석의 정확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회의주의와 인간으로서의 호기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니콜라스의 밀라노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지도들과 연구 자료들 앞에서 소피아는 압도당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그른 선이 한반도를 관통합니다. 위도로는 북위 37도 34분, 경도로는 동경 126도 58분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지점이 이토록 완벽한 선형 일치를 보인다는 것. 과연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직선이 단순히 두 점을 잇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는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테헤란, 사마르칸트.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통로가 바로 이 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학적 증거였습니다. 성경 원문 이사야서 41장 2절에서 동방에 선택된 자는 히브리어로 미미즈라흐 차디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디크는 단수형입니다. 복수가 아닌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히브리어 문법 구조가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어에서 동방을 의미하는 미미즈라흐는 단순히 방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곳, 즉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칭과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일치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라는 국명이 히브리어 케데시, 즉 거룩한 땅을 의미한다는 어원 분석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948년의 동시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 해에 대한민국도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과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이 같은 해에 광복을 맞았다는 것.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패턴은 진실의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치들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니콜라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소피아는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국어학과 교수인 아브라함 골드스타인, 시드니 대학의 언어학자 레이첼 첸, 스탠포드 대학의 종교학자 마이클 앤더슨까지 각국에서 모인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중동 지역 고고학의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고인돌 비교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의 고인돌들과 한국의 고인돌들 사이에 구조적, 기능적 유사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거석 배치 방식과 부장품의 종류에서 놀라운 일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첼 첸 박사의 언어학적 분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의 음성학적 유사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하나님과 히브리어의 하셈 사이의 어원적 연관성, 그리고 수많은 일상, 어휘들의 음성적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종교학적 접근은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인 단군, 신화와 구약 성경의 창세기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나무와 관련된 금기, 선악과 같은 상징들이 양쪽 모두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소피아의 시각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한 결론들이 놀랍도록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전문가들이 서로의 연구 결과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어학적 유사성, 고고학적 증거, 종교적 상징들. 서로 다른 학문 분야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소피아는 동료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자로서 평생 회의주의를 견지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이 모든 증거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초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국제연구팀.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강화도의 고인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작은 섬에 한국 고인돌 문화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강화 고인돌 공원에 도착한 팀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천 년 전 거석 문화의 흔적들이 중동 지역의 것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드스타인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르단 지역에서 발굴한 고인돌과 구조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었죠. 가장 큰 규모의 부글리 지성묘를 조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석을 옮기고 세우는 기법, 방향, 설정 방식,
심지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중동 지역의 고인돌과 일치했습니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방향 설정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전형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경주로 이동한 팀은 천년 고도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건축 양식에서 중동의 영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큐레이터 박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라시대 금관에 새겨진 문양들이 히브리 문자와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일부 토기에서 발견되는 비하학적 패턴들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더욱 세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상징들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생물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자, 독수리, 황소, 사람의 얼굴을 한 존재들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요르단에서 가져온 고인돌 사진과 한국의 고인돌을 직접 비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적 특징, 배치 방식, 심지어 돌을 다루는 기법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지역의 고인돌이 이토록 유사할 수 있을까요? 언어학적 분석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바와 히브리어의 아바, 어머니를 의미하는 엄마와 히브리어의 이마.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계적이었습니다. 증거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한국 땅에서 발견한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한국 조사 중 가장 예상치 못한 발견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니콜라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교회였는데 60년간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온 신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연구팀을 맞이한 것은 80세가 넘은 김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일기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할머니는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히브리어 문법으로 기록된 기도문들이 수십 건의 일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전문가인 골드스타인 교수가 그 일기들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의 특징까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도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서 글자들이 써진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글자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인 이 목사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이런 현상들을 목격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문적 증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영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의 실체를 목격한 순간이었죠. 공동체 전체가 증언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그날 밤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감정과 신념이 증거 너머의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양평 교회에서의 경험 이후 소피아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냉철한 과학자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과 점점 커져가는 확신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서울의 호텔에서 열린 팀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각자가 발견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패턴들을 재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혼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5년간 고고학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설들을 검증해왔지만 이번만큼 확신과 의구심이 동시에 드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골드스타인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30년간 중동 고고학을 연구해오면서 항상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해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학문적 엄밀함과 열린 마음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레이첼 첸 박사도 비슷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언어 간의 우연한 유사성과 체계적인 연관성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아왔는데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의 유사점들은 명백히 후자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팀원들과의 솔직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일관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마침내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적 엄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회의주의는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신중한 검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팀 회의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일치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의 기존 믿음을 뒤흔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친 팀은 런던의 니콜라스 스튜디오로 돌아와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소피아의 관점 변화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의 서사 구조가 잡혀갔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첫 발견부터 한국에서의 마지막 조사까지 회의론자였던 학자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양평 교회의 히브리어 기도 일기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 다큐멘터리의 맥락에서 다룰 것인지가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증거를 넘어선 인간적 체험의 영역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엄격함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말입니다. 2020년 가을 런던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동방의 선택된 자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70분간의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윌슨 교수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술적 엄밀함과 대중적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작품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미스 교수는 일부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어학적 유사성만으로 민족 간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었죠. 이런 비판에 대해 소피아는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시사회 이후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소피아와 연구팀을 초청했습니다. 각 강연마다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고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학술지에서도 논문 게재를 제안해왔습니다. 고고학 저널, 언어학 리뷰, 종교학 연구 등에서 연구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학계에서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였죠. 특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습니다. 두 나라 학자들이 함께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작품을 넘어 실질적인 학술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BBC, CNN,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타임지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죠. 중요한 것은 비판적 시각과 판사가 공존하는 건전한 학술적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확실한 덕보다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6개월, 니콜라스로부터 후속 작품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티브리 문명의 연결고리를 넘어서 다른 고대 문명들과의 관계를 탐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주저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그녀를 더 큰 탐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범위는 훨씬 방대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문명의 연관성, 한국과 이집트 문명의 공통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들과의 유사점까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부터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와 인도의 그것 사이에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이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의식의 세부 절차나 상징의 해석 방식까지 놀라운 일치점들이 발견되었죠. 이집트와의 연관성도 흥미로웠습니다. 피라미드와 한국의 적석총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 미라, 제작 기법과 한국의 시신 보존 방식의 공통점들. 이런 발견들은 고대 문명 간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발견이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일부 상형 문자가 한국의 고대 문자와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잉카 문명의 히프 매듭 기법이 한국의 전통 매듭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더욱 길고 험난할 것이지만 그만큼 더 큰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패턴은 진실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땅 사이의 신비한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피아 박사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학자란 자신의 기존 믿음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의주의는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열린 검증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재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과학과 신앙, 이성과 직관, 증거와 체험. 이런 것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여정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머리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증거들과 패턴들이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큰 진실의 일부일까요?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비한 연결고리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바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없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